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영국으로 또 전학 갔다고 말하지 않고 탈남해서 예, 탈남했다고 네, 저기 영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성희 씨를 모시고 지난 채널에서 영상으로 쭉 이렇게 시리즈로 나간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달락달락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심화인TV에 다시 초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본인 소개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그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07년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지금 현재는 영국에서 한 10년째 살고 있는 탈북민 한성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고향이 함경 남도라고 했잖아요. 예, 함남도.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동생 처음에 여기 와서 연락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엄마에게 전화통화를 몇 년 만에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탈북해가지고 한 1년 만에 동생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려고 제가 이제 그 사형 선고 위기에서 뇌물을 엄청 먹였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이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이제 빚쟁이들이 막 오잖아요. 북한은 막 가정짐을 다 들어가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걱정이고 또 저희 집이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빚 한 번 멋지고 살아봤는데 집을 아주 그냥 제가 말아먹은 거죠. 그랬는데 마음 편히 단 하루도 멋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빌리기도 해서 동생을 먼저 찾았어요. 그게 가장 아픈 구석이죠. 그렇죠. 예. 동생을 어떻게 오라고 연락했어요? 저를 탈북시킨 브로커한테 연결을 제가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좀 전달을 해달라 했는데 가서 동생을 데려왔더라고요. 아, 그 동생하고 첫 통화 때 뭘 했습니까? 한 10분간은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냥 꺼이꺼이 울다가 뭘 물어봤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냐 했더니 이제 뭐 지내는 건 괜찮은데 이제 빚져가지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그 빚을 어느 정도 다른 선을 통해서 갚았었거든요. 돈 전달 안 됐죠? 그러니까 전달됐는데 엄마하고 동생한테는 이제 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동생은 제가 빚을 갚은 줄도 모르고 계속 빚을 갚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이 그럼 엄마하고 동생한테 줬어야지 왜 빚 그쪽 라인으로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설마 하면서 일단은 갚았는데 그렇게 이제 역시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루도 내가 발편장을 못 짜가지고 다른 선을 통해서 빚을 갚았다. 근데 얘기를 했냐 하니까 안 했다. 예, 다 못 받고 조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 이중으로 지금 돈을 착취하는 판이네요. 그랬죠. 그건 송희 씨가 잘못했네요. 이 사람 돈이 빚져졌어도 여기 선에서 엄마한테 줘서 그 관계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미안한 마음에 그 주인에게만 그냥 돈을 줬으니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사실 뭐 북한에서 그 돈이라고 해봤자 보잘것 없었을 건데 우리 한국 기준에서 한국 기준에서는 보잘것 없었어요. 한 60만 원 정도. 80만 원 가까이 줬어요. 예,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시기 북한에서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게 2007년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돈이 어느 만큼 빚져가지고 너무 속상했다라고 해서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북한에서 사시던 분이 한 8분이 답글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추측한 게 이게 한국 돈으로 60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생겼었어요. 예, 거의 근접했네요. 네, 그러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이거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고 북한 기준에서는 많은 돈이어도 우리 엄청난 기준에서는 돈이었죠. 북한에서는.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북한에서 갚으려면 뭐 몇 년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었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로 그 김정일 그때는 김정일 정권 때니까 그 김정일 그 개새끼 빨리 뒤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야 전화 끊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겠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못 만나게 하고 전화통화로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열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욕을 한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던가요? 아니요. 전화 끊진 않고
그만 말하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른 얘기로 막 돌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네. 전화통화해서 동생에게 직접 돈을 주니까 동생이 고마워하던가요? 와, 그럼요. 이제 그때 아마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보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상 퍼센티지를 그렇게 많이 안 뗐어요. 그래갖고 맞아요. 그쵸. 20-30%? 한 20% 됐던 네. 것 같아요. 30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남도 쪽에는 좀 30% 떼기도 저는 했어요. 그때 금방 왔을 때 한 10% 떼고 보냈었는데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소리예요. 그 옛날 소리죠. 진짜. 돈 많이 보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내면서도 막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동생하고 통화도 했고 그 네. 이후에 어머님을 불렀던 적은 있어요? 엄마는 그 이후에 예, 불렀었죠. 그냥 전화 통화하면 처음엔 그냥 울기만 하다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탈북 준비죠, 결국은.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엄마 보고 탈북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내가 사람을 보내면 엄마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엄마가 거부감 안 들어서 뭘 하지 않던가요? 저희는 이미 전부터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탈북을 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북한에 앉아있을 때 이미 온 가족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이 깨어있기까지는 뭔가 가족에게 결정적인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온 가족이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나? 이모가 있었다고 했던가요? 이모가 있어서 이미 전에 탈북했다가 또 북송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분의 영향도 물론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영향이 저희 아버지부터 왔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강원도 비무장지대 DMZ라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군사복무를 하셨거든요. 그럼 남한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려주셨겠다. 예.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남한 쪽의 어떤 소식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옛날에 판문점 도끼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미루나무 사건. 예. 그때 이제 막 전쟁이 날 뻔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건도 가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군사복무하면서 들었던 대북방송 있잖아요. 대북방송이나 삐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걸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듣잖아요. 네. 많이 깨어 있었죠. 그럼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네, 그럼요. 저는 일찍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저희 북한 정권을 이제 계속 욕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국제적인 뉴스라든가 남조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이다. 예,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매설을 하시다가 지뢰 폭발을 해가지고 다리가 잘리셨어요. 아버지가요? 예. 그 영예군인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상위군인이라고 하죠. 예, 상위군인이셨는데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혜택이 없잖아요. 없죠. 예. 어롯이 이제 가족에 대한 부양은 엄마가 하셔야 되는 엄마하고 아빠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다리를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자연히 정권에 대한 이제 불만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유치원 때 막 그걸 배우잖아요. 6살 때는 막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는 쌀을 실어 간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보시면서 쌀은 무슨 개뿔 쌀이냐고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히 이제 그 부모로부터 영향이 크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저도 현실이 사실상 북한 정권이 저희 아버지를 안 돌보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불만을 가진데 저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항상 했던 말씀이 남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비무장지대에서 군무를 서던 그 군인들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하시면서 그 서로 먹을 것을 던져주고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이제 담배나 막 그런 걸 던져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그 담배, 해당화 담배 있잖아요. 막 담배 씨가 다 떨어지는데 그런 것만 이제 군인들 피우고 있는데 남조선 쪽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그 이제 담배는 너무 고급스럽다는 거죠.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제 충격이죠. 문화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북방송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대북방송에서는 현실적인 사랑 얘기, 뭐 충성심 이런 게 없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북한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뭐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말이 곧 법이고 하니까 모든 노래나 현실이 그 충성심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앞에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게 예제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방에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나는 거기 나가서 나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증언을 놓고 봤을 때 가까이서 보여지는 거, 현실적으로 접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의식을 좌우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희 씨는 라디오나 이런 거를 뭐 아버지랑 같이 듣는다거나 혹은 아버지가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들었죠. 라디오는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가 아프시니까 술 드시면 또 이제 막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불안한 속에서 살았어요. 공포 속에. 아, 북한 사람들 정말 술 많이 마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많이 가정폭력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실수를 하는 편이었어요. 자꾸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막 이제 심장을 막 졸이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 온 가족이 어느 순간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는 라디오를 같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대 얽히면 나도 한 방에 때려잡으면 그렇죠. 갈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혹시나 술 드시고 어디 가서 라디오 들었다 이럴까봐. 그래갖고 사실상 그때도 막 라디오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막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있잖아요. 또 듣고 싶어가지고 제 동생하고 제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풀 붙인 거를 물을 묻혀가지고 밤새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주파수를 이제 조절이 되게끔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밤에 이제 라디오를 딱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했는데 항상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이제 대북 방송 그게 맞구나. 그러면 거기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탈북자의 수기? 뭐 이런 게 사실상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자식한테 쓰는 수기였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그런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족을 잊지 못해서 이제 눈물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자식이 아닌데도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저기는 저렇게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세계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눈물로써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정권이 확실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미치겠을 것 같은 한국의 어떤 정보를 중간중간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뭐 없어요? 그거는 아예 당연한 거죠. 어떤 그래도 기억에 지금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뭐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처럼 차 타고 이동을 하고 뭐 솔직히 북한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차 타고 뭐 설명절에 차 타고 어디 이동을 해요, 가족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처럼 먹을 게 너무 흔해가지고, 먹다가 나머지 있으면 뭐 냉장고에 들어간다, 버린다, 이런. 북한에 냉장고 어디 있어요?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은 막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할 정도고, 모든 생활이 이제 그냥 저희한테는 신세계? 그러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로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보셨어요? 갈 수 있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그냥 루트는 무조건 중국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냥 들으면서 여기를 언제쯤에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든 저기로 가야 되는데